경제와 투자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주식시장은 10%습니다. 분위기가 침울한 분위기인데요. 네, 이런 시기에 남과 다른 시각으로 콘트로 시장을 접근하면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이죠. 강환국 작가님 오늘 만나서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투자자들이 8, 9, 10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죠. 강 작가님은 멘탈이 강하시죠? 별로 어려워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접근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죠? 보통 이제 5월에는 주식을 팔으라는 얘기를 우리가 5월만 되면 하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sell in May인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죠? 5월에 주식을 팔고 그러면 그해 5월에 주식 팔고 다 떠나느냐? 5월에 팔고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10월, 11월 이때 돌아와야 된다는 그 격언의 뒷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어려웠지만 지금의 주식을 좀 사야 될 퀀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시기인가요? 사실 셀린 메인 고아웨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후에는 이제 컴백 인 노벤버라는 말이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11월에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 예. 사실 그 주식 시장을 보면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11월부터 4월이 수익이 굉장히 높고 5월, 10월은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5월, 10월의 수익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11월에 돌아오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미국 시장은 좋게 보는데 한국 시장은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4월은요. 그렇군요. 네. 그 이해는 차차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물론 퀀트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지표를 가지고, 그죠? 통계를 가지고, 유의성을 가지고 투자도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고, 이렇게 계절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10월, 11월에 사서 5월 전에 팔고, 쉬고. 근데 그게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전쟁이 있을 때, 없을 때 똑같냐?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도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데 큰 영향을 안 받습니까? 별 큰 영향을 받지 않기는 하고 네. 저는 사실 그냥 퀀트적인 이론으로 그냥 네. 이제 미국이 좋고 이제 한국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근데 사실 근데 저도 좀 궁금해지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미국 경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GDP가 4.9% 올랐다. 그러게요. 아니 올해는 중국도 4.9% 성장을 못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이 4.9 같다니.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미국이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문에 미국에 돈을 엄청 이제 많이 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미국이 좋고 이제 한국은 내년에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는 하나 뒷받침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크로 근거로만 투자하지는 않고 이제 매크로를 참고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퀀트 이론에 이제 얼추 맞는다 하면 그치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만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퀀트라는 나만의 중요한 잣대가 있으니까 나머지도 참고를 하겠죠. 근데 어쨌든 매크로나 어떻게 보면 매크로만 쫓아다니는 것보다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변수가 어렵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미국도 지금 사실 올해 오른 것도 미국이 강했는데 경쟁 강하고요.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미국도 사실 올해 오른 걸 따져보면 빅테크 몇 개가 주도해서 올랐던 불균형적인 강세장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도 꽤 흔들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 실적 발표하는데 미국 시장의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이클이 선거 사이클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주식은 그 선거 사이클을 대체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고 2021년부터 23년도 선거 사이클을 잘 따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선거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2년 차와 8년 차가 안 좋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2년 차라는 거는 첫 정부의 임기에 중간 선거가 있는 2년 차. 이때는 주식이 대체로 안 좋고요. 네, 그리고 그 한 대통령이 8년 동안 하고 새로 2명의 대선 후보가 나올 때 그때 해는 미국 주식이 보통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2명의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바이든이라는 기존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쪽에서는 트럼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장이 다 아는 기존 세력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보통 미국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 이유가 사실 있는데 일단 2명의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가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기존 대통령이 있으면은 그 기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풉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
올해도 그런데 물론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차, 4년차에는 대통령이 돈을 많이 풀게 되어 있어요. 재정정책을 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경제가 좋고 이제 사람들이 해피해지니까요. 예, 근데 이것도 요번은 예외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미국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얘기는 뒷부분에 전망 얘기 좀 할 때 하고요. 네. 그럼 지금 미국이 사실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에서 10% 하락해서 우리 조정권역에 이제 코렉션 테리토리 들어 오늘 기사 있었잖아요. 네. 그 미국은 미국 주가도 내년에 뭐 상당히 조정받을 거라는 시각도 많아요. 네. 근데 미국은 경제나 주가가 그렇게 소위 이제 부러지는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내년에 주가가 빠진다, 경제가 안 좋다 하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한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경제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겁니다. 매크로는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참고하시는 수준에서만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고 강한국 작가님이 매크로의 전문가나 매크로를 많이 디테일하게 보시진 않아요, 그죠? 그걸 고려해서 그러나 참고한다, 그죠? 가치 투자자들도 이제 큰 트렌드의 지수를 보는 것처럼 지금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나 고공행진하는 금리가 계속 걱정이잖아요. 네. 레벨 자체도 높은데 그런 금리 수준이나 혹은 고금리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예, 혹은 이제 10년물 미국 금리는 좀 떨어질 때가 됐나? 네. 콘트 투자자라도 참고하시는 입장에서 강 작가님 얘기 좀 해주세요. 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매크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냥 참고만 네. 하시면 될 것 네.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그 경제에 돈을 그렇게 쏟아 부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주식시장이 뭐가 더 중요한가? 사실 뭐 이제 경제가 더 중요한가? 금리가 더 중요한가라고 보면은 저는 사실 경제가 더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네. 금리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받쳐준다라는 건데 경제가 좋으면 일단 기업들의 이제 수익이 늘어나고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금리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뭐 부도에 몰리고 경기가 꺾이면 금리를 내리겠죠, 그죠? 그렇죠. 네. 낮추면 무조건 내리죠. 네. 그렇죠.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나스닥이랑 동조하다가 지금은 나스닥과 다른 결로 가면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나타나는데 물론 기본적인 최근의 상승 이유는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상자산 관군들도 뭐 비트코인만 사실 강한데 이쪽 부분은 전체적인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뭐 지금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들어갈 만한 또 때인가요? 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추가 매수를 이제 하기는 했는데 네.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반감기가 4년에 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그 이제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 있는데 그게 이제 2024년 4월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전반적으로 그 반감기 한 전 6개월 1년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보통 반감기 1년에서 1년 반 후에 고점을 찍습니다. 예, 그리고 고점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보통 한 7에서 80% 정도 이제 하락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언젠가? 그 하락이 보통 언제냐 하면은 그것도 그래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올림픽처럼 2018년, 22년 그리고 플러스 4년 뭐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통 그래서 25년까지 저는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점에 지난번에 한 2만 달러 밑으로 가서 한 16,000불, 7,000불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2배 올랐는데, 그죠? 네. 근데 지금 뭐 비중을 늘리셨다는 거는 더 이쪽으로 좋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15,500불까지 이제 갔었는데요. 네. 그 매수 룰이 딱 그겁니다. 저점 대비 2배 오를 때 매수와서 들어가는 거. 아, 그게 이제 오히려. 룰이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쯤 처음 들어갔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한 6개월 정도 횡보를 했는데 지금 거기서 돌파를 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근데요, 이제 비트코인 요즘 오르니까 비트코인이나 사놓을 걸 주식해서 이 고생하는 이런 분들 기억할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수치나 틀린 거 있으면 강 작가님이 정정해 주세요. 예.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편안하게 지금 그럼 수익을 내느냐? 절대 아닙니다. 네, 그때 고점이 한 7만 불, 8만 불 갔죠. 그럴걸요? 네네. 10만 불 간다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7만 달러에서 언제까지 왔느냐? 16,0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 하락폭이 몇 %예요. 그죠? 그걸 견디고 사실은
잊어버릴 만하니까 지금 사실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주식을 해서 이 고생이지 비트코인에 할 걸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변동성이 투자는 다 무조건 다 고생입니다. 뭘 하든. 근데 가상화폐는 사실은 변동성이 더 크면 컸지, 그죠? 그렇습니다. 편안하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 그냥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변동성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네. 80%를 잃는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슬프고 이제 그렇겠지만 네. 예를 들면 총 자산의 10%를 투자한다. 그럼 80% 날려도 총 자산의 8%다.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산들의 자산군을 여러 개를 가져가는 거죠. 이 답변도 그냥 아시는 차원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년 전망 가기 전에 네. 퀀트 투자자로서 2차 전지 전망 질문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어디라도 네. 그죠? 워낙 뭐 올해 사실은 굉장한 성장성의 신화적인 그 상승과 함께 네. 그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은 성장성이나 주가 상승과 하락의 그를 어떻게 보시느냐 역시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주세요. 일단 제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이제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네. 주식에 대해서는 그렇죠. 조금 예. 압니다. 네. 이제 그 주식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네,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고점에서 주식이 많이 빠지면은 야 이제 이거 싸다 들어가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들이 최고점 대비 60% 뭐 70% 떨어진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예, 60%인가요 대충? 네.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하면 50% 이상이죠. 예.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요, 내 위에 물린 사람이 수백만 명 있다라는 거를 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은 본전만 치면은 나오겠다 하시는 분이 또 한 80%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떨어진 주식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 들어가면은 위에서 그 주식을 내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내려간 주식이 아니라 올라간 주식을 보통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은 뭐예요? 아까처럼 비트코인 같은 거죠. 오히려 뭐 2배만 상승하면 어디에요? 뭐 아주 얼씨구나하고 팔 때인데 그럴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 추세를 보고 산다는 건데 뭐 비트코인이든 금이든 뭐 채권이든 주식이든 섹터든 지금 그렇게 상승 타는 건 그건 뭐예요? 네. 최근에 사실 뭐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봐야죠. 네. 네. 뭐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뭐 내년에 좋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근데 지금 추세가 확실히 안 좋은 거는 사실이죠. 네. 네. 오늘 강환국 작가님과 퀀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자주는 못 모시고 몇 달에 한 번씩 모시는데 그때도 이제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재미없습니다. 네, 주식 쉬고 10월 11월에 봅시다. 그래서 부른 건데 또 그 장이 안 좋았어요. 공교롭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건데 자 내년 전망 그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뭐 제가 이제 매크로나 2차 전지 물을 때 많은 게 없으시다 그러지만 겸손하신 말씀이고 근데 그쪽에 그 전문적인 섹터는 아니시니까 강 작가님의 강점을 좀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년 전망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에 미국 증시는 좋게 본다 그러셨어요. 그거는 뭐 성장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그 정치적 이벤트 사이클 이런 게 중요하다. 네, 그 정치적 이벤트 사이클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네. 그 미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장기 사이클입니다. 이제 그 그래요? 패턴대로 네. 많이 따라가요 한마디로. 네.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 예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내년에 국내 증시는 뭐 미국보다는 별로일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제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이 주로 이제 재정 정책을 많이 쓰는데 그게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재정 정책이 많이 써가지고 또 금리를 낮출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거는 미국을 뺀 모든 나라한테는 악재가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일단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한국은 또 총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4월에.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보통 총선 전 6개월, 후 6개월에 수익률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는 이제 한국 시장에는 확실히 이제 악재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도 합니다. 이제 최근 1년
주식 차트를 보고 그게 과거 언제와 많이 비슷한가 이제 그런 분석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네. 상관성이 높았던 구간이 한 대여섯 군데 정도 이제 있는데 그 대여섯 군데 구간이 다 공통적으로 주식을 하면 별로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1999년 11월 또는 네. 2007년 12월 요때랑 좀 비슷해요 지금.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국내는 이제 총선 전후로 보면 콘트 투자자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막 돌려보시겠죠, 그죠? 네, 그렇죠. 유사성도 네. 찾고 다른 점도 찾고 네. 총선을 전후해서는 그렇게 별로 기대감이나 이런 게 반영 안 된다. 그럼 국내에서 대선은 다릅니까? 대선을 얘기를 하면 그런 좀 총선보다는 훨씬 더 모멘텀이 있겠죠. 대선이 그 사실 좀 상당히 좀 이제 믹스트합니다.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알려드려야 될 거 이게 중요한 건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IMF 후에 홀수해에는 늘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짝수에는 보통 굉장히 안 좋았고요. 커스피도 그렇고 커스닥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모든 짝수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홀수 수익률이 좋고 짝수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대선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홀수 짝수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홀수에 있었던 대선 때는 보통 한국장이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대선이 중요하기는 한데 글로벌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지금 뭐 미국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표면적으로 나오는 쪽은 제일 좋은 쪽은 미국밖에 없으니까요. 미국이 경제도 사실은 단단한 거고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그러니까 2년 차 대선 집권하고 2년 차에 별로 안 좋다. 그건 이제 중간 선거 이제 되고 나서 사실은 그 허니문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2년 차 중간 선거 하면 좀 그렇고 8년 차 두 번 연임밖에 못 하니까 그죠? 네. 바뀔 때는 안 좋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4년 차고 바뀌는 시점이고 내년에는 뭐 그럼 누가 되든 좋다, 미국은. 그러니까 된 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 지금 대선 전이잖아요. 네, 2024년은 네. 그때는 좋다라는 거죠. 네. 네. 이게 4년 차와 8년 차가 많이 다른 게 네. 4년 차에는 내가 재선을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막 뿌립니다. 근데 8년 차에는 나 어차피 가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있고 플러스 2명의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4년 차와 8년 차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네. 4년 차는 괜찮았다. 네. 네. 지금까지 거의 늘 괜찮았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미국에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게 4년 차에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네, 그러게요. 뭐 사실은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선 이벤트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컨트롤 접근하시는 거고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그 이유가 생각해보면 곰곰이 따져요. 4년 차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 모멘텀을 쓸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정권에서 뭘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주식시장의 모멘텀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올해 말 지금 내년에 대선 이벤트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고 대선 말고는 또 좀 주목해야 될 이벤트나 이슈는 어떤 게 있어요? 한국 총선 말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월에 대만의 그 총선이 또 있습니다. 내년 네. 1월에. 네. 대만 사실 뭐 총- 대만 총선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기는 한데 보통.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좀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중동에서도 하나 터졌는데 사실 이제 다음 갈등이 이제 양안 전쟁 이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거기 그 1월에 선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에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대만에 갔다 왔는데 네. 지금 그 선거 때문에 난리입니다. 이제 지금 그 집권은 이제 되게 특이하게 이제 진보인데 친미고요. 네. 그리고 저쪽 세력은 보수인데 친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진보 친미 세력이 10년 동안 집권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에 중국과 관계가 아무래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1월에 계속 집권을 하기도 했지, 아니면 저쪽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 다시 이제 친중 정권이 들어올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동아시아 정세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총선일 것 같아요. 네, 대만도 내년에 어쨌든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군요. 대만도 보고요. 네. 또 좀 보시는 것 좀 풀어보세요. 뭐 있어요? 뭐 중국 이슈라든지 혹은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1948년부터 다 한번 분석을 이제 해봤는데 네. 그 1973년 그리고 80년 요때는
유가 때문에 전 세계 그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일 쇼크잖아요, 소위 그때가. 그렇죠. 오일 쇼크 1차, 예. 2차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큰 쇼크를 미쳤는데 이제 그 후부터 중동의 중요성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90년에도 걸프전이 있었고 이제 그 후에도 사실은 중동에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라크도 있었고 저기 시리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거는 주시장에 큰 영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친환경 쪽이 많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물론 석유가 아직도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벤트들을 쭉 봤고요. 강 작가님 본인의 포트폴리오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달래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그렇죠. 그거 해야죠. 그죠? 네. 이제 포트폴리오는 네. 이제 아무래도 11월, 4월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비중을 60%로 가져가기는 하는데. 네. 그 그동안 60%. 이제 좀 줄였었겠죠. 그죠? 어떻게? 그동안에 주식 비중을 줄였다가. 네, 그렇죠. 이제 많이 줄여있었죠. 날리는, 예. 근데 늘리기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은 60% 주식이고 25%는 지금 현황 팩트는 그러면 포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60% 주식, 25% 채권, 네. 15% 금이고요, 일단. 예. 네. 그리고 주식이 중요한데 네. 주식은 반반, 그러니까 절반, 그러니까 30%는 미국, 그리고 절반, 30%는 한국인데 예. 여기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30%의 3분의 2는 제가 늘 하는 그 소형주 퀀트 전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수가 별로 안 좋고 해도 이 소형주 퀀트 전략 그대로 그럭저럭 돈이 벌리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커스닥 인버스를 사가지고 이제 지수 하락에 대비를 하고 해칭을 좀 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대규모로 인버스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네. 특히 11월, 4월에. 네. 인버스로, 그죠? 네. 왜냐하면 개인들은 사실 숏을 한국에서 못 하잖아요. 그죠? 공매도를 하기가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인버스 ETF를 사는 거고, 네. 뭐 그거 말고는 선물 매도나 아니면 풋옵션 사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60분 주식으로 근데 채워서 사실상 보면은 그 60이 다 주식이 아니에요. 왜냐면 30은 이제 미국 주식인데 그 한국 주식이 20일은 롱이고 9는 숏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네트 롱이 12%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비중의 4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포션에 적지 않은 비중인데 미국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주나 빅테크 중심입니까? 아니면 미국도 좀 중소형주의 기회를 찾으시나요? 사실 미국도 이제 그 소형주 쪽이 수익이 훨씬 더 높기는 한데 근데 미국 소형주는 한국 소형주보다도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합니다. 훨씬 더 와일드하거든요. 가격 제한폭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쫄보기 때문에 이제 3분의 1은 S&P 500, 3분의 1은 나스닥, 그리고 3분의 1만 그 소형주 전략을 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올해 그 하여튼 본인의 전략대로 그 계량적 투자에 의해서 봄부터 이 가을까지는 주식을 좀 줄였다가 다시 확장하는 시기로 올해 그러면 국내 주식도 사실 상반기에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네, 의외로 그렇죠. 작년에 많이 빠진 영향도 있지만 괜히 많이 올랐다 사실 그 상승분을 지금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개인적으로 그럼 강 작가님은 그 시장 인덱스 대비 비트 하고 계시죠, 수익은? 그렇죠. 이제 5월, 네. 10월에 주식 비중이 매우 작았으니까 비트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뭐 수익률 몇 프로나 이런 거 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공개하기도 그렇고 또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자랑한다 그러실 수 있으니까 퀀트 투자라고 하는 게 근데 아무나 사실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독특한 투자이고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게 좋고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워낙 지금 투자자들이 어려워가지고 계속 현금 확보를 좀 하라. 이제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라 하죠. 올라도 이번에 이제 사실 반등이 임박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반등이 와도 현금 확보를 많이 하라 그러는데 네.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까? 미국도 요즘 뭐 MMF로 자금 많이 유입다 그러는데 국내 투자자도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될 시점이에요? 아니면 가진 거를 투입해야 될 시점이에요? 뭐 사실 뭐 여기서 제가 추천하기는 이제 어렵지만 뭐 진짜 뭐 100% 현금 가지고 1년 간다라는 전략도 저는 뭐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이제 이쪽이라서 뭐 그걸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렇죠. 저는 뭐 한국 주식 대단히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자, 얘기하면서 쭉 여러 가지 강 작가님의 강점과 또 사실은 기본적으로 커버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이제 궁금증들을 쭉 여쭤봤는데요.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강 작가님의 콘트 전략으로 지금 오늘이 10월 27일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내년 적어도 봄까지의 5월 오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전략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될 만한 얘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제 채권과 금도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자산을 이제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뭐 미국 주식 좋다, 커인이 좋다, 뭐 한국 주식 안 좋다 했는데 근데 한 6개월 지나면은 제가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완전히 다 틀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 틀린 걸 어떻게 대비를 하는가? 내 자산을 한쪽에 몰빵하지 말고 주식, 채권, 금, 그리고 달러와 이렇게 분산 투자하잖아요. 그럼 제가 좀 틀려도 제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나도 한 10억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뭐 작은 돈 가지고 포트폴리오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그쵸? 질문인데 네. 오케이 그럼 내가 자산이 1,000만 원만 있다고 네. 해요. 근데 아무리 1,000만 원만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10%가 마이너스 40%보다 나은 거잖아요. 네, 수익률을 당연하죠. 봐야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야 사실 큰 돈이 있을 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언제까지 내가 1,000만 원만 있겠습니까? 맞아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착실하게 일하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네. 자산을 불려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지금 벌써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딥사이트 강환국 작가님과 어려운 장에서 또 이야기, 독특한 시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